우리가 세안 이후에는 수분크림이나 로션 같은 경우에 보습제를 바르는 것 이외에도 바로 있습니다. 1분 안에 바로 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안녕하세요. 올바른 건강학교 구독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천안에서 스노우 의원이라는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피부 진료를 보고 있는 의사 윤석진입니다. 올바른 세안법을 제대로 아는 것은 의외로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이제 큰돈 들이지 않으면서 작은 방법 하나 익히는 것만으로도 피부가 굉장히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대부분은 화장법 쓸 때 관리 같은 거를 되게 비싼 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또 세안은 습관처럼 이제 평생 해오던 것이다 보니까 잘못된 세안 방법을 무의식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세안을 위한 클렌징 폼, 비누 같은 것도 이제 가족마다 피부 타입도 굉장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사다 놓은 걸 그냥 엄마가 사다 놓은 걸 쓰기도 하시고, 본인이 사더라도 자기 본인의 피부 타입에 맞지 않는 걸 사용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성분을 꼼꼼히 따지고 사는 것보다 대부분은 패키지나 2+1, 1+1 등을 보고 사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세안은요, 피부 장벽을 유지하고 강화하고 동안 피부뿐만 아니라 피부 건강에 있어서 굉장히 기본 단계거든요.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올바른 세안 방법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세안법만 제대로 챙기셔도 피부과 가서 큰돈, 무지막지한 돈 쓸 일은 많이 줄어들겠죠. 한마디로 가성비 최고인 관리법이 되겠습니다. 저 약간 눈물 흘리나요? 우리가 대체 세안은 왜 하게 될까요? 세안은 크게 세 가지: 노폐물, 이물질, 얼굴에 쌓인 과한 기름을 깨끗이 없애기 위해서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만약 대충 하게 되면 이 노폐물이나 이물질이나 기름 덩어리가 엉키고 설키게 돼요. 그럼 이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 바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트러블이 막 올라오게 돼요. 두 번째는 피지샘이 쌓여서 블랙헤드가 생기고요. 이제 세 번째는 모공이 막히게 되면 이게 모공이 장기적으로 막 커지게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춘기 때 트러블이 굉장히 많이 났었어요. 저도 안 찾아본 세안법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약산성 폼 클렌징부터 해서 알칼리성이 높은 것도 사실은 사용해봤어요. 그 다음에 전동 브러쉬 같은 것도 저는 사서 막 써보게 됐고요. 물로만 세안해보기도 하고, 제가 진짜 실제로 안 해본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저 역시 피부로 인한 고민도 많았지만요, 이제는 많은 분들의 피부 고민을 해결해드리고 있어서 사실 굉장히 뿌듯합니다.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셔서 꿀팁 다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세안법은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실 관심은 많으세요. 근데 이게 너무 여러 가지니까 이게 제대로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100명이면 100 모두 다 맞는 세안법이 아닙니다. 내 피부의 특성에 맞는 세안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왜냐하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열제로 치면 사실상 우리가 타이레놀이 대표적이게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것을 먹게 되면 열이 나는 분들이 계세요. 다시 말해서 이것에 알러지 반응이 있는 분들도 계시다는 뜻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세안법은 통상적이고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지 전 국민 100% 모두가 다 맞는 게 아닐 수 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요, 제가 피부과 의사로서 보편적으로 권유드리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물온도 주목하셔야 됩니다. 물온도는 보통 35도에서 36도면 딱 좋아요. 그러면 이거 세안할 때마다 번거롭게 이게 온도계를 측정해야 되냐라고 이제 생각이 드실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 온도가 어떤 온도냐면요, 우리 사람의 체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온수로 세안하면 좋다고 하는데, 바로 이 온도가 우리 체온과 가장 비슷한 미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느꼈을 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딱 그 온도인데요. 여기서 제가 주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옛날에는요, 막 이제 모공을 제대로 청소하려고 뜨거운 물로 막 이제 온도를 높이셔서 세안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모공을 쪼여야겠다 해서 찬물로 마무리해라, 이러한 카더라가 있었어요. 이거는 정말로 잘못된 카더라입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모공이 확장이 되려면, 예를 들어서 피부과에서 자주 쓰는 스티머라는 기계로 최소한 3분에서 5분 또는 많게는 10분까지도 열을 올려야 모공이 커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청소를 해야 되는데, 잠깐 뜨거운 물로 세안을 한다고 해서 모공이 제대로 열리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가 뜨거운 물에서 찬물로 갑자기 바꾸게 되면요, 모세혈관이 갑자기 쪼그라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피부 탄력이 망가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뜨거운 물에서 차가운 물로 바꾸는 세안법은 절대 피하셔야 됩니다.
더불어서 더 큰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요. 자꾸 이러한 뜨거운 물에서 차가운 물로 바꾸는 것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일시적으로 붉어짐 뿐만 아니라 만성 홍조가 생길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세안 시간인데요. 우리가 세안 시간은 예를 들어서 단계별로 1분 정도면 아주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폼 클렌징으로 일중 세안을 하고 했을 때는 우리가 폼 클렌징을 부드럽게 비비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을 바로 1분 잡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물로 헹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도 딱 1분 정도면 아주 충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58초, 59초 이렇게 하면 안 되냐, 그런 뜻이 아니라요, 우리가 얼굴 전체적인 면적을 고려해 봤을 때 1분 정도면 딱 충분하다는 뜻이죠. 이런 시간 동안 노폐물도 깨끗하게 씻어낼 수도 있고 남은 클렌징 폼도 충분히 헹구어낼 수 있는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요, 세안용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세안용품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가 뭔가 색조 화장품이나 좀 꾸덕한 화장품을 사용한 날이다, 그러면 이러한 제품들은 대부분 기름 성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물로만 해서는 잘 지워지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이때에는 우리가 클렌징 오일 같은 것을 한번 반드시 쓰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과 기름은 잘 섞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러운 기름은 깨끗한 기름으로 닦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나서 클렌징 폼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클렌징 폼도 pH가 높은 알칼리성 제품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요, 기본적으로 우리 피부가 pH가 5에서 5.5 사이이긴 하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약산성인 상태인데요, pH가 높은 알칼리 제품을 자주 너무 사용하다 보면 세정력은 이게 되게 뻐득뻐득한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좋아할지도 몰라도 알칼리 제품 우리 피부에 유막까지 닦아내기 때문에 피부에 또 염증을 만들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또 피부에 다른 미세 구멍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피부 장벽 훼손이라고 부르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좋은 수분감까지 다 날아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세안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중 세안을 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아무래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여성분들이 많이 보실 테니까 예를 들어서 화장을 다 했다고 가정하고 처음에는 클렌징 오일을 사용하게 되겠죠. 보통은 적당량을 덜어서 이제 얼굴에 바르고 문지르게 되는데, 이 시간이 제가 아까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보통 한 1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여기서 꿀팁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세안을 하면서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물리적으로 과하게 문지른다는 건데요, 이게 보통 우리가 사람인지라 무의식적으로 이게 막 힘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물리적으로 너무 힘을 주게 되면 우리가 피부가 다 얇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팁 하나 드리면 바로 이 네 번째 손가락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아무리 강하게 힘을 주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가장 힘이 적게 들어가는 손가락이 바로 네 번째 손가락입니다. 그래서 이 약지를 사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물리적인 압력을 최소화할 수 있겠죠. 우리가 폼 클렌징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남성분들은 이 영상 보시고 꼭 제대로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폼 클렌징을 이렇게 꾹 짜서 얼굴에 그냥 바로 이렇게 문지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우리가 폼 클렌징을 이렇게 계속 세게 문지르게 되면 거품도 하나도 나지 않게 되고요, 그래서 먼저 손에 덜어서 꼭 물로 충분하게 거품을 내쉬고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 손가락, 이 약지를 이용해서 약하게 세안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쯤에서 한번 복습. 클렌징 오일, 폼 클렌징 네 번째 손가락 1분씩. 네, 이번엔 다섯 번째 헹구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건데요, 의외로 헹구는 방법은 간단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도 핵심 포인트, 절대 손으로 뽀드득 문지르지 마세요. 혹시 이게 세안제가 남아있을까봐 이것을 정말 자극을 주면서 세안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면 세수를 안 하는 것보다 못할 수 있어요. 꼭 물로 튀겨내듯이 세안을 하시길 바랍니다. 간혹 이게 병원에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원장님, 그러면 이게 샤워기로 헹궈내는 건 좀 어떤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것도 좀 수압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피부에 따가움을 느끼실 정도의 수압은 좋지는 않고요, 부드러운 느낌 정도가 딱 적당합니다. 여섯 번째, 세안 횟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세안 횟수는 하루 2번이면 아주 충분합니다.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학교 다닐 때 어떤 친구들을 보면 여드름이 많이 난다고 해서 화장실에서 계속 수시로 세안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사실 이것은 조금 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이면 충분하고요. 여드름이 많거나 피부 트러블이 너무 심하면 심한 분일수록 오히려 세안 횟수에 유독 집착하시는 경향이 큰데, 이렇게 과할수록 피부 증상이 오히려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안 이후에는 수분크림이나 로션 같은 경우에 보습제를 바르는 것 이외에도 바로 골든 타이밍이 있습니다. 1분 안에 바로 보습을 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사실 1분도 약간 좀 긴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제가 그만큼 빨리 해야 된다는 건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세안 이후에 몇십 분 후에 드라이기 머리까지 다 말리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피부가 바짝 마르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피부 장벽까지 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꼭 바로 보습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안까지 잘 하고서 이게 다른 일 때문에 절대 까먹지 마시고요. 보습을 해주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피부에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 절대 꼭 놓치지 마시고 가장 먼저 해주세요. 알겠죠? 이제 정말로 논란의 끝판왕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자기 전에는 스킨, 로션, 크림 이 정도가 기초 화장품만 쓰고 주무실 텐데요. 사실 우리가 지내는 환경이 완전한 멸균 상태는 아니거든요. 이제 베개에 얼굴이 닿기도 하고요. 공기 중에 당연히 많은 먼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우리가 해당 부위에 보통 화장품을 쓰고 나서 7시간에서 9시간 정도 이렇게 자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 피부에 이런 먼지, 그 다음에 오일 이런 것들이 왕왕 묻게 되겠죠. 아침에는 이런 것들이 막 섞여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은요, 약산성 클렌징 폼을 딱 일중세안 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는 되게 속건조가 되게 너무너무 심해서 물 세안으로 바꾸고 나서 정말로 좋아졌다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거든요. 이 뜻은 뭐냐면, 우리가 이전까지는 화학적 세안을 너무너무 많이 하다가 그것을 확 줄이고 나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건조증이 해결되는 거란 뜻이고요. 그래서 이제까지 물 세안을 해서 피부에 크게 문제가 없었다, 트러블도 나지 않았다, 그러면 계속 유지해서 물 세안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세안의 목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노폐물, 이물질, 관, 기름을 없애는 일이라 말씀드렸어요. 이런 것들이 쌓여서 먼저 생기는 초기 단계가 바로 여드름이거든요. 근데 만약 아침에 이렇게 물 세안을 해서 트러블도 크게 나지 않고 이 방법을 해서 이제까지 피부 건강에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러면 그분은 물 세안도 적절한 방법이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엇이든지 정석은 있지만 예외 사항이 늘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저는 하면 안 되는 것부터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코팩, 압출기, 이거 두 개는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제 진료 경험상 코팩과 압출기를 많이 사용하셨던 분들이 지금 코 모공이 왕왕 넓어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블랙헤드도 엄청 커져 있게 되거든요. 이게 왜 문제냐면, 우리가 물리적으로 블랙헤드를 없앰으로써 해당 부의 탄력을 갑자기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무줄 같은 것도 이렇게 서서히 늘린 거는 괜찮은데, 너무 힘을 주어서 갑자기 탁 늘려버리게 되면 끊어지게 되잖아요. 비슷한 원리입니다. 코 모공 주변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히나 코 부분은 우리가 피부가 생각보다 좀 두껍기 때문에 한번 탄력을 잃게 되면 가장 회복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코팩, 압출기는 정말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클렌징 오일을 쓰는 거예요. 여기서 약 1분 정도를 문지르게 되는데, 핵심은 과하게 자극을 주면 코 부분이 빨개져서 홍조나 민감성 피부로 변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네 번째 손가락 있죠? 이걸로만 부드럽게 문지르는 겁니다. 약지. 이거는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굳이 극세사 수건까지 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수건을 사용하시는 것도 아주 충분하고요. 수건의 종류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우리가 세안을 하고 나서 물기는 톡톡 가볍게만 쳐주시면 됩니다. 너무 오래 사용해서 까칠해진 수건 정도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선크림 중에서도 유독 잘 씻기지 않은 성분이 있습니다. 또 제대로 씻어내지 않으면 피부 트러블도 유발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선크림을 쓰면 저는 꼭 이중세안을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는 클렌징 오일부터 충분히 1분간 문지르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클렌징 폼을, 거품을 충분히 낸 다음에 약 1분간 문지르고 마지막으로 물로 헹궈내시는 겁니다. 이렇게만 해주셔도 피부에 선크림의 잔여물을 거의 다 없앨 수 있습니다. 이게 전동 브러쉬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게 시중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전동 칫솔 같은 것도 있듯이 디바이스로 하게 되면
세정력 자체는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께서 세안하게 되면서 하는 실수가 바로 과한 물리적 자극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피부를 망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물리적 디바이스 특성상 전동 시간을 늘린다든지 또는 브러쉬가 돌아가는 속도를 빠르게 한다든지, 그래서 깨끗하게 세안을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무의식적으로 내 피부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피부가 화장품이나 세안법을 바꾸었을 때 트러블이 잘 나는지부터 유심히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트러블이 많이 나는 피부라면 세안법이든 세안제이든 이것을 한꺼번에 절대 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가장 쉬운 하나하나씩 수정해보고 관찰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세안이 잘 되려면 더러운 기름은 깨끗한 기름으로 없애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깨끗한 기름이라 함은 클렌징 오일을 뜻하게 됩니다. 물은 깨끗한 물로 잘 헹궈내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야 얼굴의 피부에 트러블과 블랙헤드가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세안하게 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바로 과도하게 세게 문지르는 거예요. 내 피부를 아끼려다가 오히려 피부를 더 얇게 만드는 실수를 범할 수가 있게 되니까 우리가 이 실수를 줄여야 되겠습니다. 자, 약지 이 네 번째 손가락을 꼭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외선은요, ABC라고 해서 UVA, UVB, UVC가 있는데요. UVC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이것은 파장이 좀 짧기 때문에 이제 거의 오존층에서 흡수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지구에 많이 도달하지 않게 되고요. 반면에 UVB는 우리 지구의 땅에 한 5에서 10% 정도 도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양이 상당히 적더라도 화상이나 피부암, 또 피부 노화를 촉진하는 아주 무서운 파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크림 보면 SPF라는 지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자외선 B를 막아주는 지수를 뜻합니다. UV에는 우리 땅에 대부분 도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활 자외선이라고도 불리게 되고요. 우리가 하루 외출을 많이 하고 오게 되면 금방 살짝 타기도 하잖아요. 그것은 바로 UVA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심지어 실내에 있더라도 창문이 있는 실내의 경우는 그대로 뚫고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UVA도 UVB처럼 피부 노화를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잘 막아줘야 돼요. UVA를 막아주는 지수가 바로 PA. 그래서 선크림을 보면요, SPF 또는 PA, UVB, UVA를 막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SPF에는 숫자로 표기하게 되는데요, 20, 35, 50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자외선 B를 막아주는 시간을 뜻하게 되고요. 숫자가 크면 클수록 그 막아주는 시간이 길게 됩니다. 또 PA는 플러스가 있는데요,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자외선 A를 막아주는 그 수치를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부과 의사들이 선크림을 그렇게 왕왕 쓰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보통 무기자차, 유기자차 이런 거 한번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것은 바로 물리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는가 또는 화학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는가로 바로 분류하게 됩니다. 무기자차는요, 무기자외선 차단제를 줄임말이고요. 이것은 Physical Sunblock. 유기자차는 유기자외선 차단제를 줄임말이고 Chemical Sunblock이라는 뜻입니다. 먼저 무기자차부터 말씀드리게 되면요,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풀어내자면 미세한 철가루 같은 것으로 해서 피부를 싹 코팅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들어간 성분이 두 가지인데요, 바로 첫 번째는 징크 옥사이드, 두 번째는 티타늄 다이옥사이드. 이것은 사실 딱 듣기만 해도 아연이랑 티타늄이라는 것을 뜻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선크림을 사러 갈 때 무기자차인지 유기자차인지 구분을 하시려면 이 두 가지 성분이 있냐 없냐로 따지시면 됩니다. 햇볕을 잘 반사시키긴 하는데 문제는 이러한 성분들이 좀 얼굴을 하얗게 만들기도 해요. 모찌처럼 이렇게 하얀 친구들 있죠? 이것은 바로 무기자차를 많이 써서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평소에는 성인분들, 여성분들 베이스 메이크업 중에 비비크림, 파운데이션, 컨실러 이런 같은 경우에도 티타늄 다이옥사이드 성분, 징크 옥사이드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하얗게 되면서 자외선 차단 효과도 있죠. 반대로 유기자차는 이 두 성분이 없고 피부에 실제로 흡수되어서 자외선을 차단을 해요. 하얗게는 안 되는데, 그런데 우리 피부에 흡수가 되다 보니까 수십 가지 성분 중에 이 몇 가지만 맞지 않더라도 우리 피부에 트러블이 날 수 있게 되거든요. 선크림을 발랐는데 피부가 가렵고 뭔가 트러블이 난다.
그러면 유기자차 선크림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약간의 미백 효과와 트러블이 좀 신경 쓰이신다면 바로 무기자차를 쓰시는 게 좋고요. 뭔가 티나는 게 싫고 피부가 예민하지 않다면 유기자차를 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추가로 어떤 선크림이든지 중요한 것은 잘 바르고 잘 닦아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 세안 방법은 일부에서 꼭 확인하세요. 제가 일단은 좀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지구에는 크게 세 가지 인종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백인, 그 다음에 황인, 흑인 이렇게 있죠. 이 색깔을 결정짓는 것이 바로 멜라닌 색소라는 건데요. 멜라닌 색소는 주로 갈색이거나 검정색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흑인, 그 다음에 적으면 적일수록 백인에 가깝게 되고요. 중간 정도인 황인인 바로 우리죠. 즉 사람마다 피부색이 다른 이유는 이런 멜라닌 색소가 얼마나 잘 만들어지는가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대부분 황인이기 때문에 하얗게 되는 것에 대한 선호도가 좀 큰 편이긴 합니다. 미백이 되려면 결론적으로 내 피부에 멜라닌 색소가 가장 적은 상태가 되어야 하고요. 결국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게 됩니다. 첫 번째, 멜라닌 색소가 덜 생성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멜라닌 색소가 생기더라도 이거 여러 피부층으로 덜 이동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미 만들어진 멜라닌 색소를 잘 깨부수는가 라는 방법이 됩니다. 많은 고객분들이 보면 저는 왜 빨리 미백이 안 될까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래서 좀 한번 물어봅니다. 선크림은 쓰시나요? 일주일에 골프 몇 번이나 나가세요? 등산은 얼마나 자주 나가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선크림은 그냥 하루에 한 번만 쓰신다는 분도 계시고 또 심지어 안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지만 선크림부터 꼭 매일 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만 잘 하셔도 피부과 안 가셔도 됩니다. 보통 선크림도 하루에 한 번 쓰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4시간이면 이게 거의 다 흡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4시간마다 자주 쓰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기준은 보통 SPF 50, 그 다음 PA3+ 이상 되는 제품을 썼을 때 기준을 뜻합니다. 두 번째는 ABC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요. A는 비타민 A가 들어가는 화장품, 의약품, 제품 모두를 의미하게 됩니다. 우리가 멜라닌 색소가 가득히 쌓인 각질을 빨리 피부에서 떨어지게 만들어서 피부가 하얗게 되는 것을 뜻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효과는 좋지만 빛에 대한 예민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밤에 주무시기 전에만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리게 되고요. 이것을 과하게 사용하다 보면 피부가 굉장히 예민해지고 붉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스티바 A는 이미 시장에서 퇴출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 나온 디페렌겔, 아클리프 등 제품 등이 있습니다. B는 비타민 B3가 들어간 제품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옛날에 그 쌀뜨물로 세안해 보시면 피부가 하얗게 된다는 거 있죠? 비타민 B3는 멜라닌 색소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것을 다른 층으로 이동하는 것을 억제해 주게 됩니다. C는 비타민 C를 뜻하게 되는데 이것이 들어간 제품은 멜라닌이 만들어지는 것 자체를 억제하게 됩니다. 의약품으로는 도미나크림, 멜라논 크림이라는 것이 있는데 주의할 점은요. 멜라닌 색소가 만들어지는 것을 자체는 잘 억제하게 되지만 이것 또한 빛에 굉장히 예민해서 피부가 굉장히 붉어질 수 있고 과하게 사용하게 되면 피부가 예민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피부는 괜찮은데요. 민감한 피부는 주의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보통 팩에 보면요. 평균에 한 15분 정도 쓰라고 적혀 있어요. 이 시간이 사실 큰 의미 없어 보이는 시간이 아니고요. 피부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수분의 양을 채우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수분이 들어오게 되면 피부는 더 민감해지고 약해질 수 있거든요. 마스크팩하고 심지어 주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거 주무시고 일어나시면 팩이 다 딱딱해져 있고 피부가 오히려 더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폐 성분에 우리가 수분의 함량이 많이 포함되는 것도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게 되면 오히려 다 물이 증발하게 되고 기존에 원래 우리가 피부에 갖고 있던 수분까지 다 빼앗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팩을 하려면 일주일에 1, 2회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바세린은요 이미 생겨버린 주름을 없애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한번 깊게 고립해인 자국을 우리가 기름칠을 조금 한다고 해서
잘 펴지진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겨진 옷을 편다는 일을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사실 얇은 셔츠는 우리가 물만 좀 뿌리고 이것을 그냥 우리 옷걸이에 가볍게만 걸어 놓아도 조금은 펴질 수 있겠죠. 하지만 두꺼운 바지는 우리가 여기 물을 좀 뿌린다고 또는 기름칠을 조금 한다 해도 펴지지 않아요. 뜨거운 다림질로 해야만 주름이 펴질 건데요. 우리 피부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드라마틱하게 깊은 주름을 없애기 위해서는 바세린 하나만으로는 좀 어렵고요. 레이저 치료나 흉터 치료 등 주름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세린은 주름에 전혀 효과가 없느냐? 꼭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가죽 가방 같은 거는 또 오래 쓰시다 보면 아실 텐데 접었다 폈다 하면 그곳이 주름이 오래서 잘 생기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촉촉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주름이 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가죽 제품은 오일로 관리하듯이 우리 피부도 일종의 가죽이에요. 그래서 우리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게 되면 그만큼 주름도 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바셀린은 주름을 없애지는 못하지만 주름을 예방하는 데는 유의미한 효과는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세린이 맞지 않은 피부 두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트러블이 많이 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이미 유막이 많이 형성되어 있어요. 즉 기름이 많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기름칠을 한다? 그러면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격이 됩니다. 두 번째는 피부 예민도가 높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것은 이런 민감성 피부도 평생 예민한 상태로 가진 않습니다. 즉 특별히 예민한 시즌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1에서 2주, 또 어떤 분들은 2에서 3개월, 또 어떤 분들은 3년에서 5년 이렇게 예민한 시즌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이런 바세린 제품도 크게 안 쓰시는 게 좋죠. 바세린을 사용하는 방법은요, 저는 여름에는 저녁에 한 번, 겨울에는 아침 저녁 이렇게 총 2번을 쓰게 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겨울에는 실외 습도가 굉장히 낮다 보니까 쉽게 건조해지기 때문이거든요. 바르는 순서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면요, 저는 항상 손과 얼굴 두 가지 모두 다 깨끗한 상태에서 쓰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왜냐하면 더러운 물질이 우리 피부에 묻으면요, 아무래도 바세린 때문에 더 오래 지속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일단 먼저 세안을 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스킨을 바르고요, 그 다음 일반적으로 로션을 바르게 돼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꼭 바세린을 얇게 펴 바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거 양을 또요 너무 많이 사용하시게 되면 굉장히 번들거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새끼손톱 정도 있죠, 그 정도만 얇게 펴 바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좋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바세린의 본래 목적을 꼭 지키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바세린의 핵심은 뭐라고요? 바로 유막 형성입니다. 내 피부의 안에 있는 수분감을 날아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것이 핵심 역할이거든요. 그렇다면 로션은 수분 역할을 하니 그 이후에 마지막에 오일 성분을 쓰는 것이 아무래도 피부 효과에 좋습니다. 지금까지 올바른 건강학교 구독자분들께 피부에 대한 많은 정보를 알려드렸는데요. 해당 내용을 보고 실제로 실천하는가, 실천하지 않는가에 따라서 우리 피부 건강은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큰돈 들이지 않으면서 올바르게 내 피부 관리하는 방법 제대로 익히셔서 쭉 써먹는다면 이거야 말고 가성비 최고의 관리법 아닐까요? 평생 쓰는 우리의 피부 건강하게 잘 관리하시고요.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